쇼. 애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 이름이 다시 눈에 띕니다. 어제였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최 전 차장에게 사찰을 부탁한 당사자로 우병우 전 수석이 지목된 겁니다. 글쎄요,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이 또 한 번 검찰 그물망에 걸려들긴 했는데 그에게는 유독 컸던 그물구멍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큼직할지 아니면 예상을 깨고 촘촘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주말 사이 포항은 여진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발리에서는 결국 화산이 터졌습니다. 주민 2만 4천여 명이 대피했고요. 인근 공항은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 요동치는 지구촌. 더 이상 인명피해는 없기를 기도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월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첫 포인트는 뭐부터 볼까요? 박근혜 재판 재개입니다. 예,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한 데 대해서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했었고 그때부터 재판이 중단이 됐던 건데 이게 한 42일 만에 재개죠? 그렇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예.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을 하라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 5명도 오늘 처음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선 변호인들. 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없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이틀 이상 재판을 열 방침인데요. 예. 이전에 주 4회 재판을 해온 것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죠. 박김 변호인단이 넘겨받은 수사 재판 기록만 총 12만 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증인만 300여 명이고요. 구속 만료일은 내년 4월 16일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재판 시작이 다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줄줄이 태산이네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김영란법 수정 초읽기입니다. 김영란법 개정 논의는 그동안에 계속 됐었던 건데 오늘 결론이 나는 건가요? 네. 김영란법 하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해서 350 상한액이 핵심인데요. 그렇죠. 이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선물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네. 다만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막기 위해서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예. 햄이나 홍삼 같은 가공품도 포함시킬지 문제는 최종 조율 중입니다. 오늘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29일에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짧게 한 포인트만 더 보죠. 가수 박정훈 씨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혹입니다. 참 90년대 오늘 같은 밤이면이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 가수 박정훈 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네,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새로 얻으려면 어려운 수학 수식을 푸는 채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 업체가 이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2천여억 원을 가로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이네요, 한마디로. 네, 그러던 와중에 가수 박정훈 씨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한 거죠. 어허.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이런 사건들이 요새 계속 터지는데 그 와중에 가수 박정훈 씨까지 연루되면서 오늘 아침에 큰 뉴스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 추진과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김용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퇴 의사부터 표명하고 진상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특검이 발효될 때까지 지금 검찰 수사는 중단됐으면 좋겠다. 예,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검법 조사 대상에는요,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온 그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노무현 DJ 정권의 특활비
이 국정원의 특활비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뭐 이 국정조사 추진 문제에 비롯한 전국 현안들 질문해보죠.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특활비 얘기하기 전에 세월호 6월 은폐 사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 6월 은폐 사건은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임해라. 이것까지 요구하셨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은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건 정말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인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 수습자 합동 연결실 직후에 6개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민과 유족 가슴에 몇 번 더 아프게 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1,000억 원의 이 혈세로 16,000톤급에 달하는 이 세월호를 인양한 이유가 진상 규명과 함께 미 수습자의 유골을 찾는 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유골 은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맞아요. 근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그런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이 할 비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심지어는 방해가 되는 말까지 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가족협의회 입장 어떻게 그 보세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상규명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 진상규명은 밝혀져야죠. 그리고 같이 세월호 특조위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를 7시간 문제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야당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런 6월 문제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륜적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말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아라라는 게 가족협의회 위원장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뭔가 하니까요. 해수부 공무원들이 김영춘 장관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뒤늦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그때라도 매뉴얼대로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 하루가 걸릴 동안 장관을 왕따시킨 거다. 따라서 이거는 해수부 조직의 인사혁신이 필요한 문제지 장관을 해임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아침부터 웃음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만약 그 말을 했다 그런다면 장관을 조직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시한 일이다. 그럼 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관은 리더십도 없는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조직에다 전가하는 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민주당이 누워서 침 뱉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왕따라고 하는 것도 우선 웃기는 얘기고요. 장관을 조직에서 왕따시켰다는 말이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웃긴다는 말을 너무 여러 번 하셨어요. 정말로 웃기시나 봐요. 아침부터 좀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수부가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네, 정말. 아니요. 그렇게 민주당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해수부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 내부에 또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의 그 조직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조직이 아직 이제 혁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춘 장관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되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보통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 3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해수부 조직이 혁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해수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해수부 장관 할 때는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됐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장관으로서 또는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임 요구는 여전하다 이 말씀이세요? 이건 해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특활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 이거는 이미 제출하신 거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방침 정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검찰 법무부 특활비 관련된 의혹,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특활비 사용했다는 의혹,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쓴 거 아니냐, 요 의혹,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는 건데, 지난 금요일에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유인태 전 수석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혹시? 듣진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들으셨죠?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석들 청와대 특활비조차도,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없었고, 청와대에서 쓰는 특활비조차도 기록을 다 하고 썼답니다. 특활비라는 게 기록 안 하고 써도 되는 건데 그조차도 기록하고 썼을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됐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근데 의혹이 있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 중에 비공개로 분류된 내용은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이요. 예. 그래서 이 국정원 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볼 수가 없으면 그 말을 어떻게 신용하고 믿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오히려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청와대의 특활비라는 것은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조차도 기록을 했을 정도로 투명하다, 이 이야기지 원래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신빙성 있게 믿으시냐,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유인태 의원을 못 믿겠다는 말씀이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국정조사 특검에 임하면 그런 것도 다 밝혀질 텐데 실제로 썼는지 여러 사람한테 증언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의 특활비를 노무현 정부 또 DJ 정부에서도 상납받아 썼다는 어떤 증거라든지 뭔가 제보라도 받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김홍업 씨, 그러니까 DJ 대통령의 그 둘째 아드님이시죠. 그 김홍업 씨 계좌에서 국정원 계좌 수표가 출납됐다는 경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그 김옥두 전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계좌 수표에 출납 경위가 있었다, 이런 그 의혹도 지금 있거든요. 의혹을 어떻게 얻으신 의혹일까요? 그거는 계좌의 문제면 이미 보도가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도를 통한 간접 의혹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규모가 얼마고 사용 용치가 어딘지 일반적인 걸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보수 정권에 대해서 10년만 들여다보지 말고 만약 하면 원조 적폐가 될 수도 있는, 혹시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의 특수활동비 규모나 사용처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타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까지 간 건데.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특정 시기에 특정 그 기간만 조사 대상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원조 적폐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해야 그것을 누구든지 진정성 있는 게 믿는 것이지, 보수 정권만 들여다보겠다, 그 앞에는 안 들여다보겠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물타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일부러 안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조사하다가 이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 김현정 앵커의 저는 변명은 아니고 그쪽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듣습니다. 그쪽에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김에 다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도 보세요. 왜 이렇게 되면 자꾸 표적조사, 정치 보복의 의미를 갖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보고서 제출하신 상황. 정우택 원내대표님.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요거 하나는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요,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한국당과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가 꿈꾸는 건 말하자면 3당 통합을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명, 바른정당의 11명이 나가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당대당 통합, 그것도 국민의당과의 3당 통합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은 이념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의 의원들께서도 일부 중에는 이 정책 연대하는 것까지도 이건 바른정당과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선독주를 막기 위해서 보수 통합의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보수가 뜻을 하는 사람끼리 합류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좀 시간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근데 거기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만의 통합이 아닌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3당 통합의 그림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보수 대통합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또 그렇게 가야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당 통합을 당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념적 간극이라든지 또 시기상으로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국민의당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당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보수 야당이라고 그랬지 진보 야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간극은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것을 독선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건 그렇게 뭉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정우택 원내대표 인터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문자가 이 바쁜 월요일 출근길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행간도 뜨겁습니다. 뜨거운 이슈 가지고 오셨죠. 주제 자체는 좀 예민할 것 같긴 한데요. 이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낙태죄 폐지. 낙태죄.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23만여 명이 청원을 접수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였는데요. 그렇죠. 어제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동영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한 조국 민정수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주말 사이 이 조국 수석 동영상이 엄청난 화제였어요. 아마 조국 민정수석 인생에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은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관심이었는데요. 각종 인터넷 사이트하고 SNS에서 조국 수석의 동영상이 공유가 됐고 굉장히 좋은 찬사를 받기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을 내놓은 건 소년법 개정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3만 5천여 명을 넘어서서 청원 기준인 20만 명을 일단 넘어선 거죠. 조국 수석의 답변은 한 10분 분량 정도가 됐는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원 내용은 낙태죄를 폐지해달라 이거였는데 답변은 어쨌든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폐지하겠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찬반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자.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다시 재개를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였고 찬반이 다 논리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답을 내놓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단어 하나로 청와대의 입장을 대신했다입니다. 단어 하나로요? 우리 보통 말에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철학, 사상 이런 게 그냥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낙태죄 폐지 논쟁처럼 이 뜨거운 논쟁거리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는다. 이 단어 하나, 숨소리 하나만 잘못 내도 엄청난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여성계와 종교계의 찬반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청와대가 여기에 자칫하면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청와대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낙태라는 단어에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또 정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특정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게 모자보건법상 법률 용어인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을 거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계와 종교계 모두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반응을 내놨는데 그렇지만 또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바로 이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낙태죄 폐지 논쟁에 답한 조국 수석.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문장의 행간에 청와대 입장을 담았다입니다. 행간에 담았다? 네. 그래요? 우리 찰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있죠. 이 조국 수석의 말이 딱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와대는 낙태죄를 폐지하겠다, 폐지하지 않겠다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현행 낙태죄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으니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까 새로운 균형점을 찾겠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현행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바탕에는 결국 낙태죄 폐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는 이런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작용 사례를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여성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행간에는. 그리고 종교계가 지금 낙태죄 폐지에 가장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교계에서 가장 권위자로 인정받는 그분의 말을 또 인용했어요. 그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데가 가톨릭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교황도 말했는데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참 머리 좋지 않습니까? 논란을 피해가는.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현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침 또 헌법재판소가 현재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이제 합헌 결정이 났다가 다시 위헌 여부를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진성 헌재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를 일정 기간 내에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사법부 판단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 그것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이런 양자적인 입장을 다 행간에다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간에 다 숨어 있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조국 수석 인터뷰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다입니다. 빠진 거 뭡니까? 질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질문은 받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았고 직접 민주주의란 이번 청원 취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수석은 인터뷰에서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다는 얘기인데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언론인이죠. 그렇죠.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서 균형점을 또 언론이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아쉽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던 대통령의 모습이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발표회 같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또 조국 수석은 다소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언론의 질문을 좀 더 앞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청원에 대한 답도 한번 보도록 하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직장 내 가혹행위, 가구 회사에서의 가혹행위도 있었고요. 병원에서도 가혹행위 얘기가 연이어 터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저희 CBS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워낙 이 가혹행위의 내용이 충격적이어서요. 저희가 확인을 하는 데만 해도 한 열흘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첫 순서로 김재곤 기자의 이야기 들어가 보죠.
여러분 오늘이 11월 27일인 거 알고 계세요? 이번 주에 12월이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올 한 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할 때가 벌써 됐네요.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은 가장 큰 이슈로 무엇을 꼽으셨을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7 최대 이슈들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10대 흑인 혼혈 모델이 있습니다. 한현민 군. 겉모습은 흑인입니다만 속은 영락없는 한국인입니다. 이 한현민 군이요. 최근에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의 10대 3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이 됐다는데요. 예, 연결을 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이번에 더 전해드릴 사건은 참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추기를 강요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당히 파문이 일었었죠. 또 갓 입사한 여성이 남성 직원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샘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직장에서 심각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남성들이 있다. 이런 제보가 저희 CBS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취재한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어떤 제보였습니까? 이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세계적인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 데이비슨의 한국 지사격인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입니다. 오토바이 회사? 네네. 그 한 지점에서 정비사로 근무해온 이모 씨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 예. 처음에 워낙 충격적인 얘기라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음성 변조를 하긴 했는데 직접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죠. 마이크를 뿌려놓고 불을 붙인다든지 분무기로 된 향기가 뿌리고 불을 붙이고 이제 채무가 타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 불이 붙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칼이나 이런 데 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성기나 엉덩이 같은 데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저항하는. 지금 음성 변조를 많이 한 상태여서 아마 여러분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작업복에 불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채모가 타고 특히 성기나 엉덩이 이런 부위 작업복에다 지금 불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이후에 껐다고는 하는데 어허. 그런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가 오토바이 정비하는 곳이니까 뭐 인화물질들이 상당히 많은 곳일 텐데 그런 곳에서 사람 몸에 불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예, 위험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피해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예. 이쑤시개를 에어건에 넣어서 쏜다든지 다리에다가 겨냥하고 쏴서 자꾸 도망갔었어요. 뼈에도 박히죠. 왜냐면 다리에 맞으면 쿡 하고 박히니까. 에어건이라는 게 뭐죠? 이 총같이 생겨서요. 전면에 강한 공기가 훅 분사되도록 한 에어건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비할 때 왜 훅훅 하고 바람 넣는 그 기계. 그렇습니다. 예. 그 앞에 이쑤시개를 꽂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건을 발사하면 이쑤시개가 총알처럼 휙 빠져나가서 몸에 박히게 세상에. 그렇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쑤시개가 몸에 박힐 정도로 쐈다? 네. 그렇게 정비 도구를 이용한 폭력이 범죄 수준에 이른 건데요.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고문 도구와도 같은 틀에 손목을 넣게 하고 이 잘리는지 보겠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들어보시죠. 손목을 자르려고 한번 했거든요. 브레이크 디스크 혹시 아세요? 디스크를 반으로 잘라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반달처럼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뭔가를 쪼여놓고 걷다가 제 손목을 이렇게 넣으라고 해가지고 네 손목이 잘리는지 한번 보자. 이거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자르려고 찝혀가지고 제가 피가 났었거든요. 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이 잘 듣는지 보자 하면서 손목 한번 넣어봐라. 잘리는지 보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 신제품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기존에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가 있는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는데 예. 그 브레이크 디스크를 이용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위험한 흉기와도 같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손목을 넣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리는지 보자고. 날카롭게 갈린 어떤 디스크 조각 두 개가 마치 작두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손목 넣어봐라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예. 이외에 욕설은 일상적이었고 곤봉 같은 막대기로 맞기도 하는 등 폭행도
빈번했다는 게 이 씨의 말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상처를 찍은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확인이 되네요. 아니 대체 왜 그랬다는 겁니까? 가해자들 얘기도 좀 들어보셨어요? 네, 가해자로 지목된 건 이 씨의 직장 선배 2명인데요. 예. 장난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장난이었다. 네, 두 사람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장난이었고 피해자가 뭐 괴롭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선배고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도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폭행의 정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죠.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관계라든지 막 장난치고 이러잖아요. 남자들끼리 솔직히 제가 뭐 아기를 가지고 그 친구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장난치고 막 이랬던 건데 그냥 뭐 옷에 불을 붙이고 뭐 손목 잘리나 보자 이런 위협을 했긴 했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네. 장난이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장난으로 봐야 할까요? 이 씨는 그 사이에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변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가해자한테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진 않았답니까? 이 씨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의 정규직 직원이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사들과 갈등이 놓이면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상사들에게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참고 이겨내야 기술을 배우니까. 그리고 위에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월급을 못 받아요. 작업을 못 받으니까. 기본급은 13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되고 인센티브로 이제 벌거든요. 선배한테 밉보이고 그러면 작업을 안 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130에다가 나머지는 성과급, 인센티브인데 네. 그 인센티브 물량을 할당해 주는 게 선배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배들에게 밉보이면은 물량을 할당받을 수 없는 상황. 자, 그러면 회사는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참다 못한 이 씨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말만 돌아왔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따로 흡연장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는 직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딱 불러서 술 먹고 그런 거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회사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많이 어이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술 먹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피해자인 당신이 술 먹고 그런 건데 우리가 용서를 해줄 테니 다 뭐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건가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요. 근데 술 먹은 적이 없다고 해요, 피해자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가해자들은 앞에서 이런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은 하고 있잖아요. 다만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그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렇게 뒤바뀐 상황처럼 회사가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결국 이 씨는 고소를 하게 됐고요. 회사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저 관련된 인사위원회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회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인사위원회 진행 중이고요. 왜냐하면 그 경찰 조사가 굉장히 길었어요. 경찰 조사 자체가.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5개월... 저희가 조사를 그냥 방만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뒤늦게야 이런 일을 알게 돼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공식 네네. 입장은. 근데 김 기자, 네. 이게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 세 사람만의 아주 어떤 독특한 사례인 겁니까? 아니면 이 회사 전반에 퍼져 있는 문화인 겁니까?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건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세 사람만의 문제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씨가 동료들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피해자가 동료들과 주고받은? 네. 그랬더니 피해자는 이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메시지를 보면 한 동료는 가해자가 팔뚝을 때리고 성기를 만지고 곤봉으로 때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다른 동료 역시 주먹으로 팔을 하도 맞아서 일할 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팠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에게 국한된 폭력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취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던 곳은 이 씨가 근무하는 지점만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네. 이 씨의 근무지 외에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다른 지점의 정비사로부터도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언을 들었는데 들어보시죠. 예. 네, 저도 신입사원 때 옆구리 맞은 적 있고 그 회사에 CCTV가 있는데 CCTV 안 보이는 각도에서 막 때려요. 욕하면서. 전 일하다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난을 쳤겠지만 탁 쳤는데 제가 이제 옆구리를 맞아서 움찔했어요. 저 회사 들어오고 나서 한 6개월 좀 지나선가 회사 다 뒤집어고 나가려고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럼 이게 지금 이 피해자 한 사람, 두 사람만의 문제는 적어도 아니란 얘기네요. 또 그 해당 지점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문화가 적어도 회사의 정비 분야에 만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무 경험이 있던 이들을 수소문해봤는데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증언을 더 들어보죠. 군대적인 분위기예요. 예전에 정비 문화 보시면은 뭐 스패너로 맞으면서 정비를 배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많이 힘들었죠. 완전 군대 생활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괜히 그런 선후배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될 예절이라는 건 있겠지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그냥 작업하다 실수했는데 옆에 보고 계속 서 있으라고 사람들 다 있는데 막. 군대 얘기를 지금 증언자 2명이 하는데 네. 요새 군대에서도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작업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한 폭력적 군대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 같고요. 또 정비 기술이 되게 도제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교육되는 까닭에 절대 복종 이런 분위기가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서 이 씨가 설명한 대로 작업 물량을 상사들이 할당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거스를 수 없는 갑을 관계가 이 선후배들 사이에도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불합리한 걸 당해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속으로 끙끙대는, 병원도 다니고 그러다가 화병으로 아니면 회사를 때려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참 이게 참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피해 겪는 여직원들의 고충을 요 사이에 우리가 많이 다뤘었는데 네네. 직장 내 폭력 문화에 노출된 남성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지금 새로운 사실이 뭐 이 경우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남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인내를 강요당하는 이렇게 숨겨진 피해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제보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내 가혹행위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면 분명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이런 문화 없애야 할 거고, 그런데 작업복에 불이 붙여지고 손목 자르겠다 이런 협박을 받아온 이모 씨, 이 피해자. 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는 휴직한 상태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씨가 고소한 이후에 가해자 두 사람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잘잘못이 분명히 가려지기를 바라고요. 이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상처도 하루빨리 아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은요, 김정훈 기자. 네. 우리 청취자들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좀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정훈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여의도 조진웅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들으셨죠? 네.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가해자들 얘기는 장난이었다, 남자들끼리, 이 얘기인데 이택수 대표도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남자들끼리 장난. 어린 시절에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장난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학교에서는. 네, 체육 시간에 그 허리띠가 없는 그 하의를 확 벗기는 뭐 그런 장난들, 뭐 또 그 방송용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똥침 놓기 뭐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이게 하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고. 거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철없던 10대 때나 그렇죠. 장난이 통하는 얘기지. 네. 지금 청취자 신순영님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아니 장난이라니요. 무분별한 사춘기 중학생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까운. 그럼요. 고문 기술자 뭐 이근한도 아니고 네.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올 정도인데, 이런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의외네요. 의외죠. 네. 자, 요 문제는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택수의 여론. 네. 스페셜 여론조사는 정말 스페셜한 걸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이 11월 27일. 금요일이면 12월 들어가는데. 네. 올 한 해를 정리한 아주 스페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2017년 정유년 닭띠해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난 24일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요 이슈들인데 이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어느 것을 올해 이슈로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7년 올해 이슈 하나만 꼽으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 이슈들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올 한 해 정말 많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걸 쭉 한번 저희도 해봤거든요. 네.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보기 한번 읊어주세요. 네, 1번 문재인 정부 출범, 2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3번 북한의 6차 핵실험, 4번 살충제 달걀 파동, 5번 이영학 인천 여아 살해 사건 등 잇단 잔혹 사건, 6번 중국의 사드 보복, 7번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8번 기타, 9번 잘 모르겠다였고요. 무작위 배열을 했습니다. 탄핵, 새 정부 출범도 크고 살충제 달걀도 크고 정말 큽니다. 사드 보복도 정말 끔찍한 뉴스였고 어떤 것 뽑으셨을지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압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역시. 47.6% 응답자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응답이 16.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실험 8.7%, 중국의 사드 보복 7.7%,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가 7.3%, 잇단 잔혹 사건이 4.3%, 살충제 달걀 파동이 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보다 사실은 더 큰 사건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47.6%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가장 큰 이슈다 꼽아주셨고요. 2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6.9%, 핵실험 8.7%, 사드 보복 7.7%,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묶어서 7.3% 이런 순서대로. 네. 그래요. 세부 분석을 좀 해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점이 있던가요? 네, 1위는 모든 계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었는데 2위에서 조금 계층별로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대구 경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출범보다 높은 2위를 기록했고요. 50대와 또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2위로 나타났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포항 지진 수능 연기가 2위로 나타나서 2위 이하부터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각 당 지지 정당별로의 온도차.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단연 1위는 탄핵이고 다만 2위를 꼽는 데 있어서는 좀 엇갈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택수 대표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정리해 보자면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가서 이번 주 수요일에 벌써 퇴소식을 합니다. 훈련소. 네네. 그래서 돌잔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를 가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단연 올 한 해 큰 이슈네요. 그 빡빡 깎은 머리 볼 때 어떠셨어요, 기분? 마음이 좀 뭉클했죠. 그리고 눈물을 막 참고 있는 아들의 또 눈망울을 보면서 머리 빡빡 깎을 때 같이 가셨어요? 그럼요. 제가 데려가서 엄마는 차마 같이 못 가고요. 제가 가서 머리를 이제 깎게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안 되셨죠. 아유,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촉촉한 여의도 조짐. 자, 정례 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11월 3주차 주간 집계가 73%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는데요. 73%? 네. 지난주가 71.6%였는데 지금 4주 연속 70%를 기록하고 있고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1.4%로 지난주 24.2%에서 대략 3%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추이잖아요. 항상 이 대표가 중요시하는 게 수치 자체보다도 추이가 중요하다 하시는데 제가 한 5주 정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5주 전에 67.2, 70.3, 70.1, 71.6, 73. 그러니까 이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미 서서히 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난주 생각해 보자면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일부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세월호 6.5 은폐 사건. 여기 이제 수요일 날 밝혀졌었고.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요거는 야당 반대 속에서 강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표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정무수석 전병헌 전 수석의
또 영장 청구도 있었고 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뭘로 분석하세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저는 이제 한 3가지를 꼽았는데요. 귀순 북한 병사의 의식 회복 소식, 주중 화요일, 수요일,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의 추념식을 참석했던 소식, 또 포항 지진 대처에 대한 긍정 여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오른 거는 저 북한 병사, 귀순 병사가 그렇습니다. 깨어난 곡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옳은 결과가 됐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오른 51.8%였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1.9%포인트 빠진 16.4%,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6.1%, 예. 바른정당은 0.2%포인트 하락한 5.5%, 국민의당은 0.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지지율 또다시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오름세였는데 이번 주에 떨어졌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왜 떨어진 걸로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주초에는 유여의 최고위원회 포항지진 막말 논란이 계속 있어서 유여의 최고위원. 월요일 날 0.4%포인트 빠진 17.8%로 출발했고요. 예. 화요일 날은 홍준표 대표의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제기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심화됐었고 또 이어서 홍준표 대표 본인의 국회 특활비 관련 그 여야 공방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의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 소환 불응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악재가 더 많았던 곳이 자유한국당이었고요. 국민의당도 지금 그 최저치 4.5%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저치가 4.9%였는데 지난주에 그 끝장 토론이 있어서 화요일 날은 4.6%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목요일 날 당 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은 3.6%로 일간 최저치까지 찍으면서 주간 4.5%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의당은 6.1%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5.0%였는데 5에서 6.1.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이게 큰 상승이거든요. 1.1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종대 의원 때문에 논란이 컸고 뭐 그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올랐네요. 네, 김종대 의원의 그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 논란 때문에 수요일부터는 좀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월화수에는 저희가 주중 집계를 냈을 때 월화수 5.6, 6.8, 7.6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동반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였는데 김종대 의원의 그 인격 테러 관련 논란이 있었던 확산됐던 23일 목요일 날 5.5%로 빠지고 금요일 날도 5%로 빠지면서 사실 이 논란만 없었다면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앞설 수 있었는데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이게 매일매일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앞에 것들이 상쇄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후반에는 한 2%포인트까지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정리조사와 스페셜 조사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민경연님, 저도 아들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이택수 대표 마음이 공감 갑니다. 눈물 닦으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우편으로 훈련병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그 소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번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3,946명에게 통화를 해서 최종 2,52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7%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겨울바다 노래 좋네요. CBS 특별기획 소리유산, 오늘은 겨울바다 기차여행편. 현상욱 기자 어서 오세요. 노래 계속 듣고 싶어지는. 왜 씁쓸하세요? TV 출장으로 제주 겨울바다에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사흘간 갔는데 바다를 본 거는 뭐 다큐 찍느라고. 그런데 또 바닷가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바다는 등 뒤에 있고
겨울바다. 아우, 듣기만 해도 좋네요. 파도 소리. 달려가고 좋네요. 싶어지는. 이따가 그 노래 지금 듣다가 만 거 푸른 하늘 겨울바다 마저 좀 들으면 안 돼요? 오늘의 노래로? 밖에다가 괜찮겠습니까? 유창수 PD? 예. 청취자분들이 지금 주문하고 계세요. 점심은 이가 좀 시리더라도 물회로. 물회로 결정했습니다. 청취자 문자 보죠. 할리 데이비슨의 이 사내 폭력 사건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하세요. 유정민님. 요즘은요. 하다못해 철없을 때 하는 장난도 학폭위가 바로 열립니다. 심지어 하물며 회사에서의 폭력 절대 용서 안 된다 하셨고요. 임기창님. 저도 회사 다닐 때 매일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우습게 보이냐 하면서 때리고 뭐 잘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그것도 못 듣느냐면서 때리고 회사에서 이 가해자는 결국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가해졌는데요. 오히려 증언을 해주던 분이 또 보복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이 회사는 심각한데요. 지금 어디 얘기입니까? 예. 제보자분께서는 더 제보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7596님 직장마다 인권교육을 좀 의무화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기자 수첩 들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밤사이에 조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2위를 기록했답니다. 2017년 예.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를 여름 이후에 벗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3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1.4%예요. 예. OECD 평균은 0.6%, 2배가 넘습니다. 예. 라트비아가 1.5%로 1등인데 라트비아는 OECD에 지난해 가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OECD 기존 국가로 치면 우리가 1등입니다. 경제 성장 회복 속도가. 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문제는 부패 지수죠. 부패 지수. 한국 사회 부패 지수. 이거는 OECD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요? 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점수는 53점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68점. 100점 만점에? 예. 그렇게 따지는 그 겁니다.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직도? 예. 지금 경제성장 회복 속도는 OECD 1등을 하고서 평균의 2배가 넘는데 부패 지수로 봐서는 평균이 68점인데 53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패 지수를 평균까지라도 올리기만 한다면 GDP 성장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 부패 방지 수준을 위한 어떤 그 조사 연구에서 부패를 방지하면은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무역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 보면은 어떻게 두 개가 연결된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패가 사회에 넘치면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로비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뇌물로 준다든가 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해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자원을 골고루 나눠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가야 효과가 커지는데 부패가 만연하면은 필요 없는 돈이 필요 없는 곳에 들어가니까 국가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반영시켜서 사람들한테서 뜯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동자 임금에 반영시키면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복지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런 부패가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걸 렌트 시킹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렌트 시킹 이거 경제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죠? 렌트 시킹? 지대추구라고 하는 건데 누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닌데 국가의 공적인 재산인데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적인 집단이 슬그머니 가져가는 거죠. 기업이나 업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슬쩍 접근해서 로비나 뭐 편법을 써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저거 어차피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거고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는 생각들이 사회에 이제 만연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이득 추구하려고 뭐 로비며 여러 가지들을 하겠군요. 예, 아주 약탈적인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 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돈을 쏟아부은 다음에 그 돈을 소비자인 국민한테서 뺏어내거나 갑을관계의 을한테 갑질을 해서 짜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법대로 지키면서 살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늦으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챙기려고 막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회가 굴러가면 계속 부모들은 그 후세를 향해서 눈치를 가르쳐야 되고 꼼수를 가르쳐야 되고 악순환이네요. 네. 정직한 노력과 정상적인 추구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이제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기득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더 악착같이 나타난다. 나의 기득권, 나의 부를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갑질 당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고 이미 돈을 갖고 있고 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이런 이익들을 갖다가 사회로부터 뜯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낙하산 인사,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이 갖고 있는 공기관의 이제 어떤 인사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낙하산으로 자기를 꽂아달라고 이리저리 로비하고 뭘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가 아니면 교회 돈으로 기업을 차려주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늘 지켜보는 거죠. 기업 세습과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세금은 또 안 내리려고 뭐 몸부림을 친다든가 이렇게 지대라고 하는 건 꼭 정부나 정부 공기관에 관련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민들은 정보도 없고 힘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늘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구조상. 그래서 정부는 이런 행위들을 규제 또는 불법화해야 하는데 이걸 자꾸 늦추다 보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한다거나 또는 적폐청산을 한다거나 뭐 얘기가 나오면은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하다 보면 눈치 보다 보면은 결국은 서민들은 계속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제 부패 청산과 경제 발전이 어떻게 물려 있나를 갖다 설명하는 거죠. 지금 청취자 서효수님이 어떤 말씀 주셨냐면 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가장 큰 해악은 정직한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거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서효수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좌절감,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거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나 택시기사나 영세 자영업자나 이건 뭐 직장에서 봉급 겨우겨우 타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무직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대에 접근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사교육 광풍, 각종 고시 공시 열풍, 대졸자들의 청년 실업,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인재를 뽑을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많이 몰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쪽에 빨리 붙어야만 거기서 어떻게든 빌어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니까 그렇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애 낳지 말아야지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이런 좌절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패 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좀 소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빨리 적폐를 청산하고 넘어가야 경제 성장률이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청취자 삐삐님 김영란법이 정착돼서 부패지수 낮췄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근데 김영란법이 큰 도둑들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사실. 일단 원칙적으로 주고받는 게 없어지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심어놓고 그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여기까지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요. 2017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10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모델 한현민 군입니다.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이미 유명한 모델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낯선 이름이죠. 한현민 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외모는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를 가진 흑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말씀 들어보시면 아세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모델이에요. 국내 1호 혼혈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그야말로 차세대 스타입니다. 한현민 군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한현민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17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와,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30명을 뽑았어도 대단한 건데 전 세계에서 30명 뽑는데 뽑힌 거예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 실감이 안 나고요. 타임지에서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기사가 난 지 3주에서 한 달가량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그냥
늘 하루하루가 신기합니다. 요즘도 자고 일어나면은 뭐 볼 꼬집어 봐요. 이게 맞나? 꿈인가 생신가? 당연하죠. 네, 제 꿈이었으면 영원하면 좋겠어요. 안 깼으면 좋겠어요. 네. 대단해요. 한현민 군. 데뷔가 불과 작년이라면서요. 네, 저는 작년 3월 달에 서울 패션위크 한상혁 선생님 쇼에서 데뷔를 했어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한현민 군이 몇 년생인 거죠? 저 2001년생. 2001년생입니다. 2001년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이 첫 무대. 그래요. 그 첫 무대 기억하세요? 런웨이에 딱 섰을 때 그 기분. 당연히 기억하죠. 여태까지 선 쇼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제가 그 쇼의 오프닝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쇼에서 오프닝은 가장 그 쇼의 메인이라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오프닝. 처음 쇼에 쓰는 건데 오프닝으로 나간다는 거면 되게 중요한 건데 너무 떨고 있었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때 겨울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추웠어요. 실내에서 이제 겨울옷을 입고 쇼를 하는데 보통 더워야 되잖아요. 더워야 되죠. 근데 추워라고요. 돌돌돌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한현민 군. 네. 17살밖에 안 됐는데 말을 참 잘하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네. 아까 전에 이제 한현민 군이라고 하니까 이제 포털에서 막 찾아보신 거예요, 사진을. 네. 근데 외모는 이제 흑인의 외모잖아요. 네. 근데 말을 너무나 재미있게 잘하니까 진짜 한국인 맞습니까? 이런 문자가 들어와요. 당연히 진짜죠. 진짜 한국인이죠. 네. 고향이 어딥니까? 저는 고향이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이에요.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순댓국입니다. 순댓국이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이지리아 분. 네, 아버님이 나이지리아 분이고 어머님이 한국 사람. 어머니가 한국 사람. 근데 외모는 그 아버지 쪽인 거예요, 외모가. 그렇죠, 아버지 쪽이 많이 닮았죠. 네. 아버지가 외모는 아버지 쪽이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그 속은 다 한국 쪽인데요. 그렇죠, 네. 말하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다 그거는 한국의 피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뭐 17살인데 순댓국 좋아한다는 거 보니까 말 다 했어요. 그래요. 네. 한현민 군.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에 네. 다문화 가정, 이 혼혈에 대한 편견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뭐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네, 네. 근데 패션쇼 무대에서 이렇게 네. 인정받기까지 글쎄요.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죠. 많이 속임도 당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릴 때 놀림도 있었고. 어렸을 적에는. 네, 그리고 이제, 쟤는 까매서 안 돼. 이렇게, 쟤는 달라서 한국에서 안 먹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혈 중에서도 백인 혼혈이 아니고 흑인 혼혈에 대한 편견이 조금 더 심하죠. 그죠, 많이 심하죠. 일단은 백인 혼혈이라 하면은 되게 다 우와 이러는데 막 흑인 혼혈이면은 너 되게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일단 보는 사람이. 네. 그냥 막 이렇게 이유 없이 놀리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니 이렇게 키 크고 잘생겼는데 뭘 갖고 그렇게 놀려요? 뭘 갖고 도대체? 아니. 어린 시절 얘기죠, 이게 다. 네, 다 어린 시절 얘기. 그래요. 근데도 보니까 아주 반듯하고 밝게 자랐어요. 이거 아마 부모님들 영향일 것 같은데 뭐라고 북돋아 주셨어요, 집에서? 그냥 제가 힘들 때마다 너는 특별하다고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특별하다? 네. 그 말 참 멋있네요. 너는 특별한 거다. 잘 될 거야. 그리고는 정말로 잘 됐네요. 네, 그 말이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세계의 유명한 10대 30위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그럼 좀 수월합니까? 저 모델계 무대에 서기가? 지금은 그래도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보다는 이런 패션계도 인식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하고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패션을 떠나서 저로 인해서 이런 한국 사회가 이런 차별이나 이런 편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모델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대사 활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현민. 네. 제가 이 나이에 홍보대사를 할 줄을 절대 꿈에도 몰랐고요. 좋은 홍보대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요. 그럼 지금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 무대도 씁니까?
지금은 국내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은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꿈이 있다면 뭐 지금 17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꿈은 크게 가질 나이인데. 저는 다른 건 다 괜찮고요. 일단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7살의 꿈이 모든 사람 인류의 행복이에요? 네, 그냥 누구는 슬프고 누구는 행복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같이 행복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현민 군이 보니까 굉장히 깊네요. 속이 깊어요. 아닙니다. 한현민 군, 지금은 한국 무대지만 더 지경을 넓혀서 해외 무대에서도 종횡무진하는 큰 모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한현민 군. 다음에 얼굴 한번 봐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17살 같지 않은 제 속 깊음이 느껴져서 제가 더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타임지가 뽑은 2017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모델 한현민 군이었습니다.